2014년 1월 8일 서울에 살고 있던 35세 김모 씨는 아침 일찍 부산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전날부터 어머니 65세 정모 씨와 연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들만 둘이 있는 어머니 정 씨는 10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치매가 있는 시어머니 85세 김모 씨를 홀로 보살펴왔습니다. 서울에 사는 큰아들 김 씨는 어머니와 할머니가 단둘이 살고 있는 것이 걱정돼 하루도 거르지 않고 통화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틀 동안 어머니와 연락이 닿질 않자 어딘가 불길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고 결국 부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2014년 1월 8일 오전 8시 55분경 김 씨는 두 사람이 살고 있는 부산 진구 가야 2동 4층짜리 건물에 도착했고 곧바로 어머니와 할머니가 사는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4층에 도착한 김 씨는 서둘러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고 집 안으로 들어간 김 씨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정 씨가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한 채 머리에 피를 흘리며 거실 바닥에 반듯한 자세로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놀란 것도 잠시. 김 씨는 곧바로 할머니의 행방을 찾기 위해 살폈는데 주방 옆에 있는 작은 방이 안쪽에서 잠겨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둘러 방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할머니도 덮고 있던 흰색 이불이 새빨간 피로 물든 채 침대 위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놀란 김 씨는 곧바로 경찰과 구급대에 신고했고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해 두 사람의 상태를 살폈을 땐 안타깝게도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60대 며느리와 80대 시어머니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한 집에 살던 고부가 함께 사망한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곧바로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부산진경찰서 강력팀과 형사팀 전원, 파견과학 수사요원 등 모두 73명에 달하는 인원을 투입했고 먼저 두 사람의 사망 원인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부검 결과 두 사람은 망치 같은 둔기에 머리를 가격당해 숨졌는데 시어머니 김 씨는 총 9차례, 며느리 정 씨는 무려 25차례나 맞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둔기를 맞고 쓰러진 뒤에도 계속해서 범인에게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일명 오버킬이라고도 불리는 과잉살상은 보통 원한 관계에 있는 사이에서만이 발생하는데 범인이 무조건 죽이겠다는 의도를 가진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부검에서는 또 두 사람의 사망 추정 시각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니 김 씨가 사망하고 1시간 30분이 지난 뒤 며느리 정 씨가 숨진 것입니다. 이에 경찰이 사건 당일 정 씨의 행적을 추적했더니 동창생과 식사를 하고 귀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시어머니 김 씨를 먼저 살해한 뒤 기다렸다가 며느리 정 씨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피해자들의 주변을 탐문한 결과 두 사람은 동네에서 상당한 재력가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두 사람이 살고 있던 건물은 시어머니 김 씨 소유였는데 건물 1층에는 식당 등 작은 가게가 영업 중이고 2, 3층은 임대를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포함해 두 사람이 소유한 부동산만 무려 4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다 상당한 금액의 예금과 수억 원의 보석도 금융기관 개인금고에 보관할 정도로 자산가였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원한이나 두 사람의 재산을 노린 범행으로 수사 방향을 잡았습니다. 경찰은 먼저 며느리 정 씨 주변 419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가진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후 범위를 넓혀 가야이동 전체 1821세대를 대상으로 알리바이를 조사했지만 여기서도 아무런 단서를 얻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정 씨는 워낙 성격이 원만해서 누구에게 원한을 살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 대한 탐문 수사와 함께 범행 현장 조사도 더욱 세밀하게 진행됐습니다. 사건 현장은 범인이 온 집안을 뒤진 것처럼 어질러져 있었는데 며느리 정 씨가 범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던진 것으로 보이는 와인병은 산산조각나 거실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안방 장롱 속에 보관하던 보석함은 파손돼 안에 들어있던 거북이 모형 귀금속이 사라지고 며느리 정 씨의 지갑도 없었습니다. 장롱 안에서는 박범찬 이름이 적힌 모자 하나가 발견됐고 현관 쪽에선 인위적으로 피를 닦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 화장실 안 욕조에서는 며느리 정 씨의 핸드폰이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특히 주방에선 범인이 확실한 증거인멸을 위해 화재 폭발을 노린 흔적인지 가스밸브가 날카로운 무언가에 훼손되어 있었고 가스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 있었습니다. 범행 현장인 집안을 비롯해 건물 옥상부터 1층의 계단 난간까지 모든 곳을 샅샅이 살핀 결과 장갑 흠과 지문 3개, 제3자의 혈흔,
260mm 크기의 족적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수집한 증거를 모두 국과수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더니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은 가족들의 것이었고 제3자의 혈흔에서는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경찰에게 남은 단서는 족적과 박범찬 이름이 적힌 모자뿐. 우선 경찰은 족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범인이 신고 있던 신발의 종류를 금방 알아냈는데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금강제 화의 신발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부산 지역 금강제 화 매장 9곳을 돌아다니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사람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동안 부산 지역에서 같은 제품을 구매한 사람만 1,500명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일이 구매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했지만 아쉽게도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건 발생 후 17일이란 시간이 흘러갔고 초동 수사가 종료됨과 동시에 수사 인원도 73명에서 40명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경찰은 이제 마지막 희망으로 모자에 집중했습니다. 유족 중에서는 해당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모자를 공개 수배하며 신고 보상금으로 2천만 원을 내거는 등 박범찬 이름 석자가 적힌 모자의 주인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전국에서 박범찬이란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 102명을 찾아냅니다. 경찰은 공조수사요청 등을 통해 이들 102명 모두를 조사하며 특히 부산 경남 지역 거주자 7명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지만 이들 역시 피해자와 접점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던 사이 시간이 흘러 범행 발생 2달이 지났고 수사본부 안에서도 이러다 미제로 끝날 수 있겠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이제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갖고 CCTV에 집중했습니다. 수사 초기 가야이동 일대 CCTV를 확보해뒀지만 사건이 발생한 건물을 비추는 CCTV는 아예 없었으며 사건 주변을 비추는 CCTV 역시 부족했기에 큰 희망을 걸긴 힘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사건 추정 시간인 2014년 1월 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의 CCTV 영상을 일일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확보한 영상은 가야이동 일대 CCTV 139개와 사건 발생 시간 전후로 이 일대를 운행한 버스 125대에 설치된 블랙박스. 귀신이 아닌 이상 무조건 범인의 흔적이 나타날 거란 믿음을 갖고 경찰들은 밤낮 없이 CCTV를 돌려봤습니다. 경찰은 먼저 사건 현장과 150m 떨어진 철물점에서 사건 현장을 비추는 CCTV 한 대를 확보했는데 하필 CCTV 앞을 가리는 장애물과 낮은 화질로 인해 단서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경찰관이 수상한 은색 차량 한 대를 발견합니다. 사건 당일인 2014년 1월 7일 오후 1시 38분경 이 차량이 사건 현장 쪽으로 서서히 진입하더니 검은색 점퍼를 입은 사람이 내려서 사건 현장 방향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5분 뒤인 1시 43분경 다시 차량으로 돌아온 이 남성은 CCTV 사각지대 쪽으로 차를 후진해 이동했습니다. 그렇게 수상한 행적이 끊기는가 싶더니 약 2시간 뒤인 오후 4시경 현장을 빠르게 빠져나가는 은색 차량을 발견하게 됩니다. CCTV 화질이 좋지는 않았지만 끈질기게 영상을 돌려본 결과 화면 속 남성의 머리카락이 하얗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백발의 검은색 자켓, 은색 승용차. 경찰은 이 3가지 단서를 가지고 해당 인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 수사본부 내부에서 나왔습니다라는 기쁨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물점 CCTV로 파악한 백발의 수상한 남성이 오후 4시 14분경 은색 체어맨에 탑승하는 모습이 때마침 그 옆을 지나던 67번 시내버스 블랙박스에 찍힌 것입니다. 경찰들이 그토록 찾아 헤맨 백발의 남성은 검은 자켓을 벗은 채 다시 한번 블랙박스에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해당 사진을 수사본부에 공유했는데 이를 본 한 경찰관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 며느리 정 씨가 만나고 있던 동창 남편 아닌가요? 사건 당일 정 씨는 동창과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뒤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됐는데 그날 정 씨가 만났던 동창의 남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동창 남편 66세 김모 씨의 신원 파악에 나섰고 예상대로 그의 차량은 CCTV 속 차량과 같은 은색 체어맨이었습니다. 며느리 정 씨는 50년지기 고교 동창과 절친한 사이였는데 이를 계기로 남편인 김 씨와도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사실 김 씨는 사건 초기에 잠시 용의선상에 올랐던 인물이었습니다. 김 씨는 사업 실패로 주변 사람에게 1억 5천만 원의 빚이 있던 상태라 면식범의 소행으로 의심하던 경찰이 수사 대상에 올렸지만 교회 장로로 신앙심이 깊은 데다
외견상 당장 돈이 급해 보이지 않은 점 때문에 제외됐습니다. 여기에다 며느리 정 씨의 장례식에도 참석했는데 그의 아들을 감싸며 위로하는 김 씨의 모습을 본 경찰은 사건 당일 정 씨 집 근처로는 간 기억이 없다는 김 씨 진술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사건 당일 오후 4시 28분경 사건 현장과는 생활권이 다른 중앙동에서 아내와 전화통화를 한 기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부산 진구 가야동에서 중앙동까지 30분 만에 이동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김 씨를 용의선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현장 근처로 간 적 없다던 진술과는 달리 현장 CCTV에 그의 모습이 잡힌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도상으로는 먼 가야동과 중앙동 사이를 정속운행하며 확인했더니 걸린 시간은 단 9분. 김 씨의 알리바이가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김 씨에게 임의 동행을 요구했는데 김 씨는 이미 조사 다 받았는데 왜 그러냐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의 긴 설득 끝에 결국 경찰서로 향하던 김 씨는 어딘가 불안한 기색을 보이며 모자를 공개 수배했던데 어떻게 됐느냐고 묻기도 했는데 경찰은 검색 많이 해보셨나 보네요라고 답하며 심리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오후 1시 38분부터 오후 4시 14분까지 그 동네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김 씨는 근처 스크린 골프장에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스크린 골프장 화장실 위치랑 구조를 말해보라고 되물었고 김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사실 내연녀가 있는데 차 안에 함께 있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내연녀라고 주장하는 여성에게 연락했는데 이 여성은 김 씨와 내연 관계도 아니고 그날 같이 있지도 않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러던 중 김 씨가 운영 중이던 경남 고성의 양식장 인근 건물 2층에서 문제의 금강제 화신발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김 씨를 점점 더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과수 감정에서는 이 신발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과 일치했으며 신발 실밥에서는 숨진 정 씨의 혈흔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다 김 씨의 은색 체어맨에서도 정 씨의 혈흔이 검출되면서 결국 김 씨는 내가 죽였다며 자백하게 됩니다. 김 씨가 밝힌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김 씨는 2007년부터 동업자와 함께 선박 관련 사업을 시작했는데 2011년 1월경부터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급하게 지인에게 1억 5천만 원이란 큰 돈을 빌리기도 했지만 결국 같은 해 12월경 사업을 접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업자가 자신을 배신하고 지인에게 소송을 당하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신경 안정제를 복용할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그 무렵 김 씨는 숨진 정 씨의 동창인 자신의 아내로부터 정 씨가 많은 현금을 갖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됐고 결국 하지 말아야 할 결심을 하게 됩니다. 2014년 1월 7일 김 씨는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돌아온 뒤 오후 1시경 자신의 은색 체어맨을 몰고 정 씨 집 근처에 주차하고는 두 사람이 사는 건물 4층으로 향했습니다. 김 씨는 계단에 놓여 있던 장갑을 챙겨들고 위로 올라갔고 4층 현관에서 혼자 있던 시어머니 김 씨가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묻자 건물 입구에 붙어있던 임대 안내문을 핑계로 임대 문제로 부동산에서 왔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평소 치매가 있던 시어머니 김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문을 열고 아직 며느리가 집에 안 왔으니 기다려달라고 말했고 집 안으로 들어간 김 씨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범행을 노렸습니다. 그러던 중 김 씨는 곧바로 계단에서 주운 장갑을 손에 끼고 거실 주방에 있던 망치를 집어든 뒤 작은 방에서 빨래를 정리하던 시어머니 김 씨 뒤로 다가가 머리와 온몸을 내려쳤습니다. 김 씨는 시어머니 김 씨를 살해한 후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며느리 정 씨가 귀가하는지 살핀 뒤 곧바로 안방 장롱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집에 돌아온 며느리 정 씨가 자신을 보고 놀라 비명을 지르자 들고 있던 망치로 머리와 온몸을 내려쳐 살해했습니다. 김 씨는 이어 구두에 묻은 혈흔을 화장실에서 씻고 범행 도구는 인근 공사장에 세워져 있던 트럭에 던져버린 뒤 사우나에 들러 온몸을 씻고 나왔습니다. 경찰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끔찍한 범행에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김 씨는 귀신에 씌었는지 법적 다툼을 하던 사람과 착각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를 죽이면서 망각을 해가지고 그 채권 채무 관계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들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피해자를 이제 때려서 살해를 했다. 2014년 3월 14일 오후 3시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현장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김 씨는 마스크와 등산용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나타났습니다. 현장 검증은 김 씨가 자신의 차량을 도로변에 세우고 내린 뒤 사건 현장을 배회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범행 현장에 들어가 두 사람을 살해한 뒤 둔기를 버리고 도주하는 장면까지 2시간가량의 살해 과정을 담담하게 재현했습니다. 김 씨의 차분하고 이성적인 모습에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물건을 던지는 등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현장 검증 도중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2014년 10월 10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도 김 씨는 사건 당일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 집에 방문하기 전 장갑을 챙겨 범행을 저지르기 전 장갑을 끼고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을 저지른 날의 행적을 기억하는 등 범행 당시 해리장애로 인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김 씨가 2명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이 사건 범행의 잔혹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2015년 4월 29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과 2015년 7월 23일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이 유지됐습니다. 범죄 전문가들은 김 씨의 범행 동기가 돈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재력가로 알려진 집안에서 훔칠 것이 많이 나오지 않자 분노가 표출돼 잔인한 범행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 씨는 또 몇십 년 동안 교회장로로서 봉사하며 신실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비치는 자신의 모습에 상당히 집착했을 것이라며 이에 돈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현 상황이 자신의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생각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숨진 며느리 정 씨는 김 씨 부부가 힘들 때마다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는 등 대가 없이 그들을 도와준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한 사람과의 인연을 오래 이어갈 정도로 믿었던 정 씨에게 돌아온 것은 추악한 배신과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던 사람을 해친 김 씨. 감옥에서 평생 속죄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